이 전기차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면 전반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될 텐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은 그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또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주목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오늘 여의도의 2차전지 애널리스트인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에 오늘 코스피가 장중 2,300선에서 떨어졌어요. 뭐 2차전지도 좀 조정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조정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조정의 이유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고요. 네. 물론 이제 성장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4분기에 좀 일회성 비용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러듯이 연말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커졌죠. 내년도에 2차전지 투자자 계속 주도 업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좀 싼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가 좀 더 이제 강한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서 봐야 되는 시기고,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뭐 배터리 섹터가 다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 정도만 좋았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올해 안 갔던 기업들 중에서 성장 스토리가 좀 더 매력적이고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보자라는 생각이죠. 자, 2차전지가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2차전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님께서 2차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3년 주요 이슈 5가지의 리포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요 5가지 이슈를 선정을 하셨는데, 오늘 이 5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2023년에 투자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왜 5가지를 선정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자체는 계속 확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내년을 봤을 때는 이 5가지가 좀 제일 우선순위에서 높은 이제 기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미국 시장 좀 공급 과잉 우려. 자, 1번 양극재의 공급 과잉 우려에 관해서 너무 양극재를 많이 막 서로 생산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1번. 그게 좀 있었고, 양극재의 구성 요소인 전구체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하였고요. 2번이 전구체, 양극재의 원재료격으로 이제 꼽히죠. 네, 그래서 전구체를 얼마나 누가 생산하고 누가 내재화하느냐.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규로 올라가는 캐파들이 이제 분기별로 이제 기업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제 지금 사실 가동률은 다 100%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서, 가동률을 이렇게 풀가동 체제를 유지할 때 실적이 크게 성장하려면 결국은 이제 신규 캐파가 애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신규 캐파 가동 시기에 따라서 또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신규 캐파가 올라오는 시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우리 열심히 공장 지어서 공장이 얼마나 내년에 추가로 돌아가게 되느냐. 캐파, 생산량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산 능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신규 소재에 대한 겁니다.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 이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의 기울기도 같이 좀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열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그게 더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들이 내년에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봐서 그렇게 정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제 소재 관련이기 때문인데 그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재 공급 과잉인데요. 자, 양극재 공급 과잉의 우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원님 내용은 이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마다 22년이나 23년 그 시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아주 단기적인 공급 과잉 계산이 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보는 게 이제 2024년 혹은 2026년 그 정도를 이제 중기적인 목표로 하고 이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시기에 예상되는 그 미국 전기차 침투율, 지금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월별로 보면은 한 10% 내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중국은 이미 20%를 넘어선 상태죠. 이미 현 시점에서요. 그래서 25년, 26년 경에는 미국도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조사기관들의 평균 전망치가 한 15%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23년만 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2025년, 26년에 20% 정도의 침투율이면 예상되는 양극재 수요량이 50만 톤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북미에 발표해 놓은 양극재 캐파를 다 합쳐도 50만 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증설 발표를 많이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기준에 총 47만 톤의 캐파가 예정돼 있습니다. LG화학 10만 톤. 제가 연구님 쓰신 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9만 톤, 에코프로 BM 18만 톤, 그리고 LNF 10만 ton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이고 이 회사들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이제 물론 기업별로 준비 상황에 그 좀 편차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47만 톤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캐파고요. 그게 다 공급량으로 잡히기는 좀 어려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다 잡히지는 않겠죠. 그게 다 공급량으로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공급 과잉 우려는 또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자동차 제조사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양극재 계속 공급 우려가 계속 있고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공급받거나 혹은 가격 결정권을 자기네가 갖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가 아닌 뭔가 대안을 계속 추구하려고 할 것 같아요. 혹은 양극재를 내재한다든가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 양극재는 애초에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써야 그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그러니까 주행 거리도 늘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기계식 장비 만드는 자동차 업체들이 광물 시장에 나가서 광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내재화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군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급 계획을 본인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죠.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LG와 포스코 케미칼 모두 이제 현지에 공장을 지을 때 자동차 업체로부터 같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OEM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그 본인들의 이제 양극재 조달 전략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사실 합종 연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종의 동맹 관계를 딱딱 안정적으로 맺어서 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동맹 관계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옆집 친구랑 놀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런 게 점점 이제 늘어날 겁니다. 뭐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나 뭐 유럽 신규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뭐 IRA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중국이라고 아직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싸우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의 공급선이 다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양극재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이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는 뭐 5, 60배, 70배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조정받아서 아마 좀 40배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 이거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섹터가 이제 이런 고밸류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익 증가율이 저희는 낮아도 연평균 30%가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좋은 산업들이라고 하면 연평균 뭐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이익 증가율이 나오면 꾸준히 나와주면 저희가 좋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성장세가 거의 3배 이상 가파른 산업이다라고 하면 고밸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걸 이제 PER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디레이팅은 될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12개월 포워드 60배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뭐 100배, 200배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디레이팅이 될 거고요. 다만 그 디레이팅이 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익 증가율은 한 30%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겟 밸류, 저희가 이게 배터리 섹터는 당장 1년 후가 아니라 보통 2, 3년 후 수요도 안정적으로 받쳐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24개월 포워드까지 당기는데 24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이익 증가율이 한 30%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타겟 PER을 적용을 할 때 그래도 한 20배 후반 정도까지는 적용해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제 흐름이겠지만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밸류에이션이 주가와 실적에 반영치기 때문이죠. 근데 LG화학이요, 양극재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양극재 업체인데 LG 에너솔루션에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LG화학이 양극재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요. 이거 LG화학이 늘려서 LG 엔솔이 LG화학이랑만 일하고 우리를 내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실제 이제 양극재 업체들 주가에 영향을 주어 왔었고요. 다만 이제 LG 엔솔이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비중이 40%거든요. 40%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LG화학이 가져갈 겁니다. 실제 LG화학이 지금 증설 발표한 물량 정도면 40%까지는 LG 엔솔이 필요로 하는 양극재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이상까지 다 가져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LG 엔솔 입장에서도 비록 모회사긴 하지만 공급선을 당연히 다변화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40% 정도를 내재화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많은 물량인 60%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LG화학이 아닌 양극재 업체들로부터 조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해당 업체들이 이제 MS를 뺏긴다라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양극재의 원재료격인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슈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전구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이 전구체를 자꾸 내재화하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배터리 산업 얘기를 할 때 이 광물 자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광물이 중요하다. 그 광물의 구성물이 전구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전구체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광물 자원들의 구성물이 전구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 양극재 제조 원가에서 90%가 전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원가의 거의 대부분이 전구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향후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법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미국은 IRA, 유럽은 원자재법, 이거 모두 특히나 이제 IRA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광물 자원의 출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 줄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해당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은 북미에서 조달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탈을 사와서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전구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구체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전구체 기업들, 특히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전구체 기업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자국 내에서 소싱하기 위해서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구체 내재화 관점에서 보면 양극재 업체 중에 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어떤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전구체를 내재화해 나가는 기업들이 LG화학이나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통해서 리튬이나 전구체를 이제 내재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룹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국내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 양극재를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전구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그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은 특히나 전구체 내재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내재화 비율이 좀 낮습니까? 이제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JH 케미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전구체 내재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LG 계열이나 포스코 계열 같은 이제 그룹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그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방식이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인데 이제 리사이클링 업체는 말 그대로 이제 메탈을 리사이클링 해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향후에 이제 LNF의 어떤 전구체 내재화 비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미국에 요소가 진출을 되겠죠. 잘 했을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 양극재 업체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지금 보면 아니 양극재 생산량도 늘려야 되고 전구체도 내재화해야 되고 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점점 더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 2차전지 업체들이 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재무적 우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리 인상 전에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애초에 양극재 업체들이던 셀메이커들이던 증자를 많이 해서 이제 투자 재원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조달 원가가 크게 부담이 막 단기간에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기존에 증자한 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전방에서 시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차입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리스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무적 관점에서 이 어느 회사가 좀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대기업 그룹을 빵빵하게 받쳐주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낮죠.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좀 낮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100% 이상이라서 뭐 여기가 부채 비율 100%가 넘어서 뭐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차입 여력은 좀 적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차입보다는 가능하면은 지금 이 계획 내에서 투자 계획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내년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금 뭐 미국 시장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이익의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신규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신규 캐파 가동 시기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부분의 양극재 기업들 혹은 셀메이커들 가동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올라가는 캐파가 좀 큰 시기가 실제 실적도 크게 올라가는 시기인데 분기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발간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각 분기별로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뭐 1분기는 LNF, 2분기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별로 올라가는 캐파 시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희가 전망했을 때는 그 실적 증분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캐파 관점에서 내년도에 가동률이 뭐 100%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네. 저희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캐파 가동 정도가 좀 강한,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오는 캐파가 좀 큰 기업들을 보면 내년 1분기가 LNF, 2분기가 포스코 케미칼, 3분기가 LG 엔솔 이렇게 이제 그 올라오는 캐파가 좀 큰 기업들이고요. 이제 뭐 그 시기에 그 기업들을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그만큼 이제 캐파 증분이 그 해당 기업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꺾이지 않는다. 수요가 성장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캐파 증분이 이제 크게 들어오게 되면 내년 실적 증액이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기업들이고요.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천을 실제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계속 양극재든 어떤 업체든 우리 2차전지 관련돼서 얼마나 증설을 빨리 하느냐, 얼마나 증설 계획을 내놓느냐가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증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률에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 안정성에 주목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진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마진율, 봅니다. 영업이익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배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좀 수익성이 박한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하자본 이익률도 조금 낮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변동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셀이든 양극재든 사실 두 자릿수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최대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한 자릿수대 중반 혹은 후반 혹은 10% 수준까지 잘 올라와 주어서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부터 이제 장기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러분 몸집, 이익의 양, 뭐 매출의 양 이런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2차전지 업체들도 이익의 질로 그 우리 좀 시점을 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실리콘 음극재 시장입니다. 사실 작년에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또 올해도 그렇고요. 좀 초반까지는 주목을 받았어요. 뭐 대표적인 업체들 여러분 아시는 뭐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 신소재, 뭐 최근에는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동진 세미캠 등등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긴가민가하다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자, 지금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는 왜 계속 주목해야 합니까? OEM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OEM이 어떤 업체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든 그 폭스바겐이든 이런 네. 자동차 업체들이 이 본인들의 이제 전기차 전략을 이야기했었던 뭐 배터리데이나 파워데이 등을 통해서 네.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뭘 쓰겠다라고 이제 로드맵들을 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2020년, 21년 근간에요. 하이니켈 얘기는 다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이 그에 따른 수혜가 실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던 게 다 실리콘 음극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속도 개선과 그리고 이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니켈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늘렸으면 이 배터리의 수명이 또 길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충전 속도도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도움을 주는 거라서 당연히 이거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거는 탑재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지금 거의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면 전반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될 텐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은 그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또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실리콘 음극재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전기차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즘 최근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자리가 없어요. 그런 글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갈등도 많죠. 뭐 새벽에 야, 나 충전해야 되는데 너 차 빼라. 뭐 이런 전화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조차도 최근에 뭐 작년에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그거 보면 참 앞으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이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충전 효율에 관련된 관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 전기차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실리콘 음극재는 필연적인 미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근데 관련 기술이 여러 개일 것 같아요. 표준조차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기술, 새롭게 열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꼭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리콘 음극재도 실리콘 옥사이드 계열로 가느냐, 카본 계열로 가느냐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기술 방식으로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탑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카본 계열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엔지니어들조차도 여전히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게 낫다라고 지금 예단해서 그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소재별 특징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리포트 보시면요, SiOX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실리콘 옥사이드고 SiC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카본입니다. 그 리포트 좀 친절하게 좀 적어주시지 다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흑연에다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한 3% 침투하고 5% 침투시키고 10% 침투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침투를 시켜서
이제 충전 속도나 이제 수명에 영향을 좀 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리콘이 침투가 되면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팽창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자꾸 팽창이 되면은 점점 이제 폭발 위험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잡아주는 쪽이 있고, 혹은 그거는 조금 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수명 자체에 조금 이제 수명을 늘리는 데에 좀 특화된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그거를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열릴 때는 그래도 제일 큰 밸류 체인, 그러니까 제일 이제 주문량이 많은 밸류 체인에 속한 기술이 일단은 시장에서 거버넌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LG 엔솔이나 뭐 국내 셀메이커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도 제일 큰 셀메이커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셀메이커들에게 실리콘 응급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꼭 우리나라 기업들이라서가 아니라 실제 시장이 개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표준으로 좀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이제 좀 이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엔솔 체인이나 SDI 체인에 속한 국내 기업들, 제가 뭐 직접 커버를 안 하고 있어서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당 기업들이 실제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거버넌스를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 뭐 응급제도 그동안 생산하고 있었지만 실리콘 응급제까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흑연 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연구원님들이 본인께서 쓰시는 기업이 아니면은 언급을 못하게 돼 있어서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이거 연구원님 언급한 건 아닙니다. 대주전자재료, 한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녹스, 이게 지금 여기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 실리콘 응급제 좋은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쫓아오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이거 우리 생각하는 제조업의 숙명 같은 거죠.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혹은 다른 곳에서 내재화하거나 아니면 국내 배터리들이 뭐 갑자기 표준이 바뀌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처럼 아직 개화하지 않은 시장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섣불리 지금 커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실리콘 응급제는 지금 현재는 중국의 이제 BTR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미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산 능력, 그러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BTR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지금 실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퀄리티를 잘 높일 수 있느냐는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막 시장에서 SKI 테크놀로지에 중국의 창신신 소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SKI 테크놀로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것처럼 실리콘 응급제도 우리 중국 업체인 BTR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 관계 같은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기술적 차별화를 이뤄내서 또 차별화가 되면 다시 또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네,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CNT 도전제. 참 소재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돈 벌려면 이렇게 좀 모르는 거 참 무식하지만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도전제는 무엇이고 왜 또 내년에 주목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도전제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도전제. 이제 전자의 이제 이동 통로거든요. 기존의 흑연 계열의 음극제를 쓸 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기본적인 흑연만 쓸 때는 기존 이제 카본 계열의 도전제만 써도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실리콘 음극제를 탑재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도전제가 이제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가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제 시장의 개화는 곧 CNT 도전제 수요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정말 아직 어떤 방식으로 갈지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지금 딱히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시장 자체 말씀드렸다시피 OEM들이 원하고 있는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CNT 도전제 수요 증가 이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명확관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여러 소재 중에 하나로서 CNT 도전제가 있는 겁니다. 약간 저는 CNT 도전제 보면서 우리 일할 때 아메리카노나 바카스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정확합니다. 느낌을 네. 받습니다. 네. 그런 편하게 이해해 주시려면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배터리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첨가제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CNT 도전제에 관련된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죠. 한국 소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대비 좀 유리한 거는 그 덩치 큰 셀메이커들이 같은 국적 기업들이라는 거 그리고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3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고 높을 때는 뭐 절반을 가져가는 업체들인데 그 기업들과 지금 해당 기술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뭐 CNT 도전제도 마찬가지고 뭐 실리콘 응급제든 하이니켈이든 국내 소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그러면 CNT 도전제 소재 자체의 시장 개화 시기, 뭐 채용이 늘어나거나 이런 시장 개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개화할 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언제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탑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GM과 LG 엔솔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 라인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요. 이제 거기에 일부 모델의 실리콘 응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4680 셀도 2024년에 조금씩 생산이 될 텐데 거기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시기는 CNT 도전제 시장이 커지는 시기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그동안 오르는 그런 역사적 흐름들을 보면은 항상 모멘텀, 그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실망감, 차익 실현 등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번 떨어지고 실제 여기서 실적이 반영되고 실제 채용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는 시점에 또 다시 재평가받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2차전지 취재 기자로서의 조언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자, 동박이나 리사이클링 혹은 분리막 이런 시장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어요. 뭐 중요하지만 언급 안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이템별로 보면 동박도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군 안에서 가공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산업이 요 메탈을 다루는 산업인데 그게 양극재랑 동박이거든요. 그래서 동박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동박 기업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다만 그 동박을 보고 한국 기업을 사기가 개별적인 좀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C는 이 본래 이제 화학 기업이다 보니까 화학 업황이 좀 꺾이면서 실적이 좀 전사 실적이 내려와 버렸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불확실성이 있었고 근데 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SKC의 화학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다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박 업체들이 사실 올해 거의 뭐 제일 안 좋았는데 주가가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 배터리 산업은 수익성은 사실 동박 업체들이 제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박 업체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리사이클링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고요. 네. 다만 이제 리사이클링의 핵심은 재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재련 기업들 중에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기업들이 있죠.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 뭐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제 섹터는 아니고 저희 뭐 철강 금속 섹터인데 이런 쪽의 어떤 배터리 재평가가 요 이제 리사이클링 키워드를 통해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막은 어떻게 보세요? SKI 테크놀로지 뭐 커버는 안 하시지만 분리막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분리막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는 또 고정비 비중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수익성이 배터리 산업이 좀 낮은 이유가 변동비 비중이 높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막 쪽은 거의 배터리에서 유일하게 고정비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상승할 때는 마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올해처럼 유럽이 전기차가 역성장을 해버리는 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유럽이 만약에 좀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전력비가 좀 빠져서 유럽 전기차 수요가 다시 좀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과정에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는 분리막 산업이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마무리로 간다. 그래서 배터리 섹터가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리막 업종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많은 투자 힌트 그리고 공부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도 이차전지 투자자들, 올해 이차전지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종합적인 조언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2년 전 정도부터는 저희가 매년 말에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그 전까지는 그냥 자신 있게 사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한 뭐 재작년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가격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섹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절대 싼 섹터가 아니죠. 항상 비싼 섹터인데 비쌀 때는 더더욱이 가격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보실 때도 좀 더 이제 가격이 싼 업체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지금 섹터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는데 그 2차 전지 기업들을 그동안 샀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이 이제 훼손이 됐느냐? 그렇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 지금 전기차 침투율 글로벌리 여전히 10% 내외밖에 안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 침투율 상승을 견인할 정책 변수들, 미국의 이런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원자재법, 이런 법안들은 이제 구체화되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그 해당 선진 시장들이 계속해서 낮춰 나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변수는 여전히 한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싼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해당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 변수가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라고 해서 섣불리 팔거나 혹은 이제는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었다라든지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내년도에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